2. 독일적인 것의 위험. 니체는 서광 제3권에서 근대적인 것과 함께 독일적인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독일적인 것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근대적인 것 일반에 대한 비판과 구별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적인 것과 깊은 연관을 갖는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근대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본래 근대로 번역되는 모데르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하나의 시대적 규정으로 사용될 때는 단지 새롭다는 뜻에 한정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다. 구체제가 단지 시간적으로 예전의 체제라는 의미를 넘어 예권 내지 전통이 권위를 갖는 체제를 이르는 말이라면 신체제 즉 근대는 새것에 다시 말해 혁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이전 시대의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에 의거하려 했고 선조들에 대한 비판은 악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매사를 선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작한다. 아울러 빛을 비춘다는 뜻의 계몽은 무엇보다 이성의 시대를 선언하는 것으로 신화나 전설, 비이성적 믿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19세기 낭만주의는 이러한 근대 계몽주의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과거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낭만주의자들은 민족의 전설과 신화를 세계 속으로 다시 데리고 나왔다. 허영심 많은 인간들은 그들이 과거 중 일부를 감각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순간부터 그 과거를 높이 평가한다. 쌍괄호.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히 아니 그들은 아마 그것을 죽은 자들한테서 다시 일깨우고 싶어한다. 특히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는 이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경을 존재했던 것에 대한 존경으로 바꾸었다. 독일의 철학자들은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사변의 단계로 되돌아가 과학이 나타나기 전에 철학을 소생시켰다. 그리고 독일의 역사가들은 옛날의 원시적 감각, 특히 기독교, 민족고, 민간 전승, 민족어, 중세적인 것, 동양적 금욕주의, 인도문화 등의 명예를 되살리려 했다. 독일의 자연 탐구자들은 뉴턴과 볼테르의 정신에 대항하며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윤리적 상징의 의의를 회복하려 했다. 독일의 음악가들은 열광적인 것, 동화적인 것, 열망적인 것 등에 대한 예술가들로서 새로운 신전을 건설하려 했다. 독일인들은 감정을 받들고 인식을 그 아래 두었다. 니체는 인식의 한계를 규정했던 칸트의 비판이 독일 낭만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그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신앙을 위한 길을 다시 열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충성. 물론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낼 때 민족들 사이에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린다. 현대의 대전쟁들은 역사적 연구의 결과이다. 실제로 니체 1870년부터 1871년에 보불전쟁에 참여했고 거기서 광신적 민족주의를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독일적인 것의 위험은 단순히 낭만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더 근본적인 위험이 독일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무조건적 충성이다. 니체의 언급을 몇 가지 인용해보자.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독일적 감각이고 독일적 일관성이다. 보통의 독일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독일인은 그토록 많은 관리들과 그토록 많은 인기를 소모한다. 독일적인 것의 이미지는 행정관청이나 오히려 군대에서 오히려 잘 나타난다. 독일인들 중에서 가장 독일적인 인간들이라는 명성을 누렸던 독일학자들은 독일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수했고 아마 현재도 그러할 것이다. 니체는 독일어의 유래를 말할 때도 독일적인 것의 특징을 행정관청과 군대에서 찾았다. 궁정에 경외심을 품고 있던 독일인들은 행정관청의 언어를 모범으로 삼았고 그들이 쓰는 대로
즉 문어적 형태로 발음하면서 독일어 음향은 점차 프로이센 장교들의 언어를 닮아갔다는 것이다. 다음 구절을 보자. 프로이센의 장교들이 이 음향의 발명가이기 때문이다. 군인이자 전문인으로서 저 경탄할 만큼 겸손한 박자 감각을 지니고 있는 장교에게서 모든 독일인들이 배우려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독일인들이 언어의 음향에 있어 군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한 독일인들이 마침내 글도 군사적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 특정한 음향에 익숙해지는 것은 성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적 에스프리, 즉 기독교의 완전한 전형을 구현한 민족이면서도 비기독교적인 자유정신이라는 완전한 반대 전형 또한 산출했던 식의 일을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정신을 딱딱하고 길한 껍질을 통해 빛과 경박한 손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영약처럼 밀봉해버렸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깊이를 표면에 드러내지만 독일인들은 그것을 밀봉한다. 독일인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는 이 밀봉이 깨졌을 때, 즉 총액 속에 하나의 숫자로 끼어드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만 다시 말해 공경에 처해 용감하고 이를 악담은 정신 상태에서 그리고 그 가장 긴장된 사례와 많은 경우 관대함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당대의 독일인들이 빠져든 철학자나 쇼펜하우어, 음악가 바그너, 정치가 비스마르크를 보면 그들은 오히려 독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복종하지 않고 모두 사물들에 대항했다. 니체는 비스마르크의 마키아벨리즘과 쇼펜하우어의 무신론은 예외적 독일이거나 차라리 독일적이지 않은 유럽적인 것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독일인들이 이들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서로 튀지 않게 화해시키고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사실 쇼펜하우어, 바그너, 비스마르크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바그너의 적대자이고 바그너는 비스마르크의 정치의 적대자이며 비스마르크는 모든 종류의 바그너적인 것과 쇼펜하우어적인 것의 적대자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이들 모두에게 중심으로 충성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부만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서로 화해가 안 되는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독일적인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적인 것이다. 예컨대 투키디데스는 서로 다른 것,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와 관련해 그는 하나의 모범이었다. 그는 각각의 인물이나 사건을 그 전형에서 발견되는 좋은 이성에서 보려고 했다. 어떤 전형의 고유한 힘이나 좋음을 보는 것이다. 그것들만이 후세에 전해줄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작을 바치는 모든 후세인 역시 전형적이지 않은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바로 그 문화 속에 신 소포클레스, 정치가 페리클레스, 의사 히포크라테스, 자연탐구자 데모크리토스가 있었다. 니체는 이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로서 소피스트라는 이름을 가질만 하다고 말한다. 이는 대단한 칭송이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소피스트라는 말을 개변론자로 지식장사꾼으로 옮기곤 한다. 그 말에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에게 소피스트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 그는 갑자기 우리에게 희미하고 파악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니체에 따르면 이는 플라톤을 비롯해 모든 소크라테스 학파가 저지른 일이다. 모든 인물과 사물을 공정하게 대할 줄 알았던 이들, 쌍가로 플라톤보다 더 크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가졌던 이들에 대해 모든 소크라테스 학파가 힘을 합쳐 대결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이들이 구축한 문화를 비윤리적 문화, 쌍가로 개변론자이자 지식장사꾼로 추측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니체의 관점은 그 유튜버 중에 그 맨발로 철학 여행이라는 그 계정이 있어요. 그분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나쁜 것, 심지어 악한 것 속에서도 나름의 매력을 보고 자연 전체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스투어 학파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아울렐리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고개 숙인 이삭 사자의 주름진 이마,
멧돼지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거품 등등은 따로 떼어서 보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수반되는 까닭에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노파나 노인에게서 원숭미 같은 것을 보고 아이들의 매력을 순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늙은이에게 노쇠함이 아니라 원숙함을 보고 아이들에게는 유치함이 아니라 천진난만함을 보는 것, 그것이 사물을 그 고유한 힘에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고전을 대하는 태도. 195절에 나오는 독일의 기초교양에 대한 니체의 신랄한 비판은 앞서 근대적 교양에 대한 비판의 맥락, 쌍그로 자기 삶과 무관한 삶을 자신의 왜소함을 감추기 위해 덕지덕지 붙이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고, 각 사물이나 인간, 한 시대가 갖는 고유의 덕성을 읽어내지 못하는 독일적 무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초교양 교육이란 여러 부문의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고전이나 순수 수학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니체는 당시 독일 교육에서 강조된 기초교양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것은 사물들의 인식이 아니라 이른바 고전적 교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지식욕이 왕성하며 열렬하고 갈망에 찬 우리의 젊은 시절을 사용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 겪는 온갖 일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수천 가지 문제로 분해하고 우리에게 수화적 지식과 역학적 지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지식의 절대적 수미 일관성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희열을 맛보게 하는 대신 수학과 물리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그것은 그저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다. 기초 교양으로 고전을 배울 때 우리는 고대인들처럼 말하고 쓰지 않으며, 그들처럼 논쟁을 하지도 않고, 그들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그들처럼 격투하는 법도 배우지 않았으며, 그들의 금욕주의적 삶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고대의 덕이라도 고대인이 그것을 익혔던 방식으로 익혀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런 도덕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비판, 즉 이런 도덕 혹은 저런 도덕에 따라 살아본다는 저 엄격하면서도 용감한 실험은 더욱더 결여되어 있다. 결국 근대인들이 고전 교육을 통해 아는 것은 지식뿐이다. 그 배후에는 근대적 감각에는 낯설고 이해될 수 없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감각이 잠복해 있는데도 말이다. 근대인들은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신들이 고대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별 쓸모가 없고 바보 같은 책벌레들이나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고전에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책벌레를 니체가 이렇게 말했나봐요. 늙은 책의 용. 고전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 알매 일반, 진리 일반에 대한 근대적 태도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지식을 행동이나 삶과 분리의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것. 여기서는 나는 정녕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같은 진리에 대한 개인적 물음, 진리와 자기의 관계를 묻는 물음이 생략된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교육, 진리와 자기의 관계를 문제 삼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알고 있는 독일적인 것의 위험, 다시 말해 나치즘으로 상징되는 독일인들의 자기 파괴는 나를 잃어버리고 복종이 습관이 되었을 때, 거기에 민중을 도취시키는, 흥분시키는 술 같은 존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니체는 영양보다 도취라는 생리적으로 좋지 못한 취향은 본래 민중의 것이 아니었으나 민중에게 옮겨 심긴 것이라고 말한다.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 도취는 자기만각이자 자기 파괴의 다름 아니다. 도취된 민중은 가장 나약한 민중이며 도예화된 민중이다. 니체는 독일적인 것에 악덕이 음주벽과 자살 성향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는 민중에 대한 니체의 비판에서 니체 사후에 나타났던 독일 민중의 자기 파괴적 광기를 떠올린다. 쌍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인의 감정은 그들의 이익에 역행하며 술에 대치한 삶의 감정처럼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이다.